살라의 수비 가담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루니 같은 경우에는 살라의 워크에식, 팀에 대한 헌신이 의심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BBC에서는 살라가 리버풀의 문제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어요. 실제로 지난 시즌부터 슬롯 감독이 살라의 수비 가담을 줄여주면서 살라가 수비할 때는 조금 더 위쪽에 배치가 되도록 하는 이러한 형태의 수비 전형을 취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살라가 측면 풀백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수비 상황에서는 가운데로 들어와서 센터백을 견제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왼쪽 풀백 자리가 편안하게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면 리버풀이 아무래도 측면에서 숫자적으로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지난 시즌까지는 소보슬라이가 가운데 있다가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소보슬라이가 수비적인 역할을 측면에서 대신해주는 이러한 형태의 플레이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데 이게 지난 시즌의 형태거든요. 살라가 오른쪽에 있다가 수비를 할 때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안쪽을 견제해주는 상황이고 이때 소보슬라이가 살라의 뒷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측면으로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살라가 최전방 공격수와 투톱처럼 위치하고 있고 이때 뒤쪽에는 4명의 미드필더가 배치가 되는 이러한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라가 결국에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보슬라이가 분명히 미드필더 라인에서 3미드를 만들고 있지만 이때 측면 공간까지 커버를 해주는 이러한 형태로 수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패스가 측면으로 들어갔을 때 살라가 빨리 내려오는 것보다 소보슬라이가 가운데에 있다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리버풀이 수비를 할 때는 살라가 앞쪽에서는 견제를 해주지만 뒤쪽까지는 내려오는 형태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소보슬라이가 측면을 커버해주면서 4명의 수비 라인과 4명의 미드필더가 이렇게 두 줄 수비를 만드는 그리고 앞쪽에 최전방 공격수와 살라가 남아있는 약간 오른쪽에 치중되어 있는 이런 형태였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러한 형태는 이렇게 소보슬라이가 측면으로 나가면서 대신 수비를 해주면 살라는 위쪽에 남아있다가 조금 더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왼쪽 풀백이 살라가 막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살라에게 뒷공간을 허용해버리는 그러면 살라가 득점을 만드는 선수다 보니까 여기서 리버풀이 공격 포인트를 생성을 해내면 이러한 전술이 성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 클롭 감독 때도 미드필드 라인에 핸더슨, 밀러, 바이날둠 이렇게 활동량이 많은 선수를 클롭 감독이 배치했던 이유 자체가 살라가 위쪽에서 머무르고 있으면 살라의 뒷공간을 대신에 바이날둠, 핸더슨, 밀러 같은 선수들이 커버를 해주는 이러한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 자체가 슬롯 감독 체제가 됐을 때 클롭 감독의 체제와 그렇게 달라진 점이 없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클롭 감독 때 가장 좋았던 형태는 미드필더에 있는 선수가 측면으로 끌려나가면 최전방 공격수가 내려와서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준다는 거였죠. 이 역할을 하는 선수가 바로 피르미누였어요. 그런데 이삭 같은 경우에는 혹은 에키티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드필더가 한 명 끌려나가면서 미드필더의 숫자가 적어졌다 하더라도 내려와서 과감하게 수비 숫자를 미드필더 라인에서 늘려주는 그러한 움직임을 가져가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측면으로 미드필더가 끌려나가면 중앙에 공간이 발생을 하고 중앙에 머무르면 측면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자연스럽게 살라가 내려가지 않음으로써 수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첼시전을 보면 이런 장면이 계속 나타납니다. 살라의 움직임 자체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라가 최전방에서 상대의 센터백을 견제해주는 이런 역할을 맡고 있는 건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첼시의 풀백 쿠쿠레아가 편안하게 이 공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편안하게 쿠쿠레아가 볼을 잡고 돌아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려나갈 때 앞쪽에서는 브래들리가 가르나초를 붙잡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2대1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미드필더가 끌려 나오면 자연스럽게 안쪽에 있는 미드필더에게 공간이 생기는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공간이 열리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 게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에도 살라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센터백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왼쪽에서 쿠쿠레아가 편안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쿠쿠레아 쪽에서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는 첼시가 미드필더가 3명이었기 때문에 리버풀도 미드필더가 3명인 상태예요. 그런데 살라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센터백을 압박해버리면 분명히 1대1대1로 다 압박을 하고 있지만 살라가 비워둔 이 공간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이 장면에서도
쿠쿠레아가 볼을 잡고 전진해서 패스를 찔러주는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버풀과 첼시의 경기를 보면 살라의 수비적인 가담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리버풀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일단 전방에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살라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디아실에게 붙어요. 그럼 이때 이삭이 나머지 센터백 한 명에게 붙고요. 왼쪽에서 각포가 반대편 풀백을 압박을 합니다.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한 명씩 달라붙으면서 첼시의 미드필더 3명을 붙잡아 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살라가 안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자연스럽게 브래들리가 올라와서 이 공간을 커버해야 여기가 이제 2대1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라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센터백을 압박하는데 쿠쿠레아는 올라올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브래들리가 올라갔을 때 가르나초가 비게 되면 코나테가 끌려나가면서 뒤쪽에 수비와 공격이 1대1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다이크 코나테가 남아있고 브래들리도 올라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에서 공격 숫자보다 수적인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살라가 안쪽으로 들어간 이 공간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공간에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쿠쿠레아의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소보슬라이가 측면 공간을 커버를 하면 자연스럽게 안쪽 공간이 또 비게 되니까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르미누처럼 최전방 공격수지만 내려와서 커버를 해주는 이런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클롭 감독식의 수비 방식이었거든요. 살라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미드필더 한 명이 측면으로 나가고 이때 최전방 공격수가 내려오면서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준다. 그러면 밸런스가 다시금 맞게 되는 이러한 형태인 건데 슬롯 감독의 체제에서는 살라가 안쪽으로만 들어올 뿐 여기서 부가적인 조치가 없다 보니까 소보슬라이가 가운데 있으면 측면 공간이 열리고 소보슬라이가 측면으로 끌려나가면 가운데 공간이 열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여기서도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모든 선수가 한 명씩 첼시의 미드필더 라인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살라가 센터백을 압박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 공간에 아무도 막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첼시가 편안하게 패스가 측면으로 넘어가고요. 이때 쿠쿠레아가 측면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볼을 끌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살라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미드필더 라인에서 흐라원베르가 측면을 커버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소보슬라이 입장에서는 이 공간에서 2대1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보면 살라의 뒷공간을 커버하러 움직였을 때 자연스럽게 이 가운데에서 2대1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간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흐라번베르가 올라오지 않고 이 공간을 브래들리가 올라와 주고요. 그러면 옆에 있었던 코나테가 이 공간으로 올라오면서 가르나초를 압박해야 자연스럽게 선수 한 명 한 명씩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살라가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이 공간을 그냥 아무도 압박하러 오지 않는다. 이게 문제인 거죠.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살라가 여기서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명씩 짝이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이삭이 센터백을 압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살라도 센터백을 압박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 누군가는 이제 올라와서 커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살라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센터백을 압박하는 순간 아무도 이 공간에 압박을 해주지 않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자연스럽게 지금 흐라번베르가 또 측면으로 끌려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미드필더 라인이 3대3 구조예요. 이렇게 3대3으로 이제 붙잡고 있는데 여기서 흐라번베르가 이 공간을 포기하고 측면으로 끌려나가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흐라번베르가 측면으로 끌려나가니까 아무래도 흐라번베르의 마크맨인 엔소 페르난데스가 편안해집니다. 중앙에 공간이 나오니까 이 공간으로 뛰어가죠. 그러면 소보슬라이가 보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이 선수를 또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보슬라이가 맡고 있었던 선수가 또 자유로워지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런 식입니다. 가르나초고 브래들리 그리고 쿠쿠레아가 올라왔을 때 흐라번베르가 측면을 커버하니까 측면을 커버해서 이 공간이 발생하면 올라온 엔소 페르난데스. 엔소 페르난데스가 흐라번베르의 뒷공간을 노리니까 이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소보슬라이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뒷공간이 결과적으로는 비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뒤에는 카이세도가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건데 살라가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이 공간이 비는 거고 이 측면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흐라번베르가 측면으로 끌려 나왔고 흐라번베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소보슬라이가 내려오니까 연쇄적으로 공간이 발생하면서 가운데 카이세도에게 편안하게 공간이 연결되는 이러한 패턴이에요.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보면 이삭이 센터백 한 명을 마크하고 있고요.
살라가 센터백의 오른쪽 선수를 또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살라가 또 올라오니까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1대1대1로 중원에서도 한 명씩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살라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 공간이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패스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측면 공간에서 쿠쿠레아가 볼을 잡게 돼요. 쿠쿠레아가 볼을 잡는 순간 흐라번베르가 어쩔 수 없이 엔소 페란데스를 마크하다가 측면으로 끌려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흐라번베르가 끌려 나오니까 측면에서 가르나초를 막는 브래들리, 측면으로 끌려 나온 흐라번베르. 그러면 미드필더인 엔소 페란데스가 원래 흐라번베르의 마크를 받고 있다가 편안해지는 프리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쿠쿠레아와 가르나초를 순간적으로 흐라번베르와 브래들리가 마크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엔소 페란데스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소보슬라이가 도와주러 나오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흐라번베르가 측면으로 끌려간 상태에서 소보슬라이까지 측면으로 끌려 나오면 중앙 공간이 너무 비게 되니까 소보슬라이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를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공간이 편안하게 공간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백패스를 받은 엔소 페란데스가 편안하게 이 공간에서 크로스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쉬운 게 살라가 그렇다면 최전방으로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수비 숫자를 늘려줄 수 있을 텐데 살라는 여기서 공격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살라를 공격적으로 배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살라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센터백을 압박하는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살라를 조금 더 가운데 쪽에서 위쪽에서 쓰기 위한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살라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측면에 공간이 납니다. 애초에 구조 자체가 지금 미드필더들 한 명씩 마크하고 있지만 쿠쿠레아를 마크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살라가 센터백을 압박하러 가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첼시가 공격을 하다가 끊깁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쿠쿠레아가 올라오다가 뒷공간을 비워주게 되겠죠. 그럼 살라는 여기서 만약에 첼시가 공격이 전개가 됐으면 그러면 이 공간이 비면서 위험한 상황이 될 텐데 오히려 여기서 볼을 뺏기니까 살라에게 전달이 되면서 살라가 기회를 얻어요. 그래서 살라가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바로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위해서 슬롯 감독도 앞쪽에서 압박한다는 것에 대한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센터백 2명을 압박할 때 살라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그 살라를 조금 더 위쪽에서 머무르게 하는 이런 방식을 쓰는 거고 그걸 활용해서 쿠쿠레아는 올라가는 이렇게 첼시가 살라가 올라가 있는 형태를 이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슬롯 감독이 전술적인 미스가 어떤 거였냐면 상대방의 센터백 2명을 모두 압박한다. 이것에 너무 과감하게 센터백 2명을 압박하는 형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라가 중앙으로 들어오지 않고 측면에 있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센터백을 모두 압박해야 되니까 미드필드 라인에서 한 명이 올라와서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미드필더 숫자가 순간적으로 적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형태에서 선제골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형태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중앙에서 일단은 흐라번베르흐, 소보슬라이, 메갈리스터 첼시의 미드필더 3명을 모두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살라가 센터백 바디아시를 압박하러 보통은 움직였었는데 이번에는 센터백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쿠쿠레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측면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살라가 측면을 견제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 센터백 압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살라가 측면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흐라번베르도 측면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소보슬라이가 이 공간을 압박하겠다고 앞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소보슬라이가 올라오는 순간 뒤에 본인이 마크하고 있었던 미드필더가 순간적으로 비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첼시의 미드필더가 순간적으로 소보슬라이의 뒤에 2명이 되고요. 이 공간을 막는 선수는 메갈리스터 1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2대1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메갈리스터가 있는 귀스토 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고요. 메갈리스터가 이 공간으로 붙으니까 카이세도가 바로 돌아서 이 공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카이세도에게 넓은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메갈리스터가 순간적으로 귀스토에게 쏠릴 때 카이세도가 자연스럽게 빈 공간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귀스토가 볼을 받아서 바로 패스. 그 다음에는 카이세도가 편안하게 이 2대1 구조에서 완벽하게 2대1 구조죠. 여기서 카이세도가 볼을 받아서 볼을 가지고 전진을 하게 되고요. 전진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카이세도가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 살라의 부족한 수비 가담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센터백 2명을 모두 압박하겠다는 과도한 리버풀의 전략이 문제로 발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살라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압박을 하게 되면 측면의 공간이 나오는 거고, 순간적으로 살라가 가운데로 안 들어갈 때도 미드필더가 올라가 버리면서 중앙에 공간이 나는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라를 쓰려면 살라가 안쪽으로 압박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요 자리는 사실은 2명을 압박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수비 가담을 많이 하는 선수가 이 오른쪽에 배치가 되는 것이 옳은 장면인데, 살라가 수비 가담을 많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을 슬롯 감독이 맡겼다는 것 자체가 미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라가 이렇게 안쪽을 막아버리면 누군가 올라와서 압박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쿠쿠레아를 비워두는 이 자체가 문제였고, 이때 미드필더가 끌려나가면 끌려나가는 대로 중원이 공간이 발생한다. 연쇄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형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최소한 살라가 앞쪽에서 뛰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선수가 내려오게 만드는 피르미누의 역할을 누군가에게는 최전방 공격수에게 부여한다거나 이런 식의 전술 변화가 필요한데, 앞쪽에서 최전방 공격수도 그대로 있고 살라는 살라대로 내려오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뒤쪽에서는 선수 숫자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살라의 적은 수비 가담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살라의 수비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면 이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살라가 침투하고 있는 장면이었고, 이 살라의 앞에서 수비하는 선수가 쿠쿠레아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쿠쿠레아가 넘어오는 크로스를 걷어내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걷어낸 이후에 쿠쿠레아가 첼시가 역습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른 각도로 보면 쿠쿠레아는 수비가 끝난 다음에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살라는 분명 쿠쿠레아와 동일선상에 있었지만 수비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술적인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겠죠. 살라가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위쪽에서 이제 뛰어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쿠쿠레아가 이 공간을 올라가는데 아무도 쿠쿠레아를 막고 있지 않고 살라가 쿠쿠레아를 따라가고 있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측면에서 3명의 선수가 첼시는 모이게 되고, 측면에서 가르나초를 맡고 있었던 브래들리가 있었는데,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메갈리스터가 중앙을 커버하고 있었어요. 이 공간에서 3대2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측면으로 쿠쿠레아가 올라가고 있을 때 살라는 내려오고 있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공간에서 쿠쿠레아가 수적인 우위를 만들어주면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쿠쿠레아는 올라가는데 가르나초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브래들리를 가운데로 끌고 당겼고요.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메갈리스터가 엔소 페란데스를 마크하고 있고, 그러니까 쿠쿠레아는 편안하게 이 공간을 질주하는, 결과적으로는 살라의 수비 가담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너무 안 하는 경향도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 이 장면도 분명히 살라가 아까는 계속해서 리버풀의 압박 구조상 살라가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쿠쿠레아를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장면은 살라가 그냥 쿠쿠레아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오면서 쿠쿠레아가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라가 뛰어나가는 쿠쿠레아를 그냥 앞에서 바라만 보고 있고요. 쿠쿠레아가 그대로 달려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사실은 아무리 살라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압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을 맡았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따라가줘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으면서 쿠쿠레아가 편안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측면에서 2대1 상황이 되고요. 쿠쿠레아가 침투할 때 가르나초가 풀백이었던 소보슬라이를 안쪽으로 유인할 때 쿠쿠레아는 가운데로 뛰는 거죠. 그러면서 쿠쿠레아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편안하게 쿠쿠레아가 크로스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보슬라이가 순간적으로 가르나초에게 묶여있을 때 쿠쿠레아가 뒤로 돌아뛰면서 크로스를 올리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물론 이 크로스를 리버풀이 걷어내는 순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걷어냈을 때 바로 살라가 앞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살라가 쿠쿠레아가 올라갔을 때 크로스를 올렸으니까 못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살라가 달려나가면서 쿠쿠레아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살라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살라가 결정적인 뒷공간 침투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지난 시즌까지는 이런 상황에서 약간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죠. 살라가 내려가지 않고 살라가 위쪽에서 공격을 노린다. 여기서 살라가 득점을 만들어줬는데 이번 시즌은 그게 안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장면을 봐도 살라가 압박을 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오죠. 이거는 슬롯 감독이 지시한 거다 보니까 센터백 한 명을 이삭이 압박하고 있고,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1대1대1로 지금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1대1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선수가 지금 1대1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센터백에서만 2대1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살라 입장에서는 쿠쿠레아도 압박해야 되고 센터백도 압박해야 되는 2대1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라 입장에서도 여기서는 안쪽을 막아버리면 누군가는 올라가는 쿠쿠레아를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살라가 2명을 모두 상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리버풀은 이 리스크를 가지면서도 쿠쿠레아 쪽을 그냥 열어줍니다. 그리고 쿠쿠레아가 여기서 볼을 가지고 이제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측면에서 2대1 상황이 되죠. 살라는 아직도 최전방에 머무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격을 전개하다가 리버풀이 끊어냅니다. 끊어내고 또 걷어내는 장면이에요. 걷어냈을 때 살라가 앞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간다는 거죠. 쿠쿠레아는 비교적 공격적으로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살라가 뒷공간으로 침투하면서 이 공간을 살라가 무너뜨린다. 그럼 쿠쿠레아는 여전히 공격으로 올라갔다가 못 내려오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보통 지난 시즌까지는 살라가 이런 과정에서 득점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살라가 볼을 끌고 가다가 접고 들어가서 마무리를 못하고 홈런을 날립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사실 리버풀도 살라가 수비 가담을 적게 하면서 살라의 적은 수비 가담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슬롯 감독도 알고 있을 거고, 그 문제점이 있지만 살라가 득점으로 전환을 해주기 때문에 괜찮은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살라가 결국엔 적은 수비 가담을 하면서도 득점을 못 만드니까 리버풀의 수비가 무너지기만 할 뿐 공격적으로 전혀 이득이 없는 살라 살리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압박에도 분명히 슬롯 감독이 살라를 좀 너무 안쪽으로 배치를 시키면서 살라를 좀 위쪽에 놓고 싶기 때문에 안쪽에 배치시키는 건데, 그러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압박의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살라가 너무할 정도로 수비를 안 해주는 것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살라의 수비 부담을 줄이면서 살라의 공격 포인트를 믿는 이런 전략이 리버풀의 핵심인데, 살라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극대화 전략이 안 통하기 때문에 살라의 수비 가담이 부족한 것이 오히려 리버풀에게 독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